네, 그럼 부가가치세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 공급 시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 같은 경우에는 이게 공급 시기를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세은계약서도 발급해야 되고 또 그 공급 시기에 따라서 그 공급 시기가 속하는 날짜 과세 기간에 또 부가가치세를 신고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급 시기가 왜 중요하냐? 이거를 한번 그림으로 그려보면 상반기 과세 기간, 우리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죠?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를 상반기 과세 기간, 우리 부가가치세 1기 과세 기간이라고 하죠. 근데 예를 들어서 공급 시기를 5월 30일로 하는 재화를 한 개를 팔았다. 그러면 이 공급 시기가 해서 그 뒤에 이제 배울 텐데 세금 계산서를 작성해야 돼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작성하고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를 해야 될 텐데 이때 공급 시기를 세금 계산서, 영어로 TI로 하는데 작성 일자를 적어야 된다. 세금 계산서 같은 경우 이때 뒤에 가서 자세히 배울게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 작성 일자로 하고 또 공급 시기가 언제입니까? 6월 30일까지죠. 그러면 이 6월 30일이 지난 7월 25일까지 일기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까지 부가가치세 신고해야 되는 신고 의무가 생겨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건에 대한 공급 시기를 정하는 게 중요하다. 이런 의무들이 발생하니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재화의 공급 시기부터 보게 되면 일반적 기준, 제일 그 범용적인 기준 말하는 거죠. 재화의 이동이 필요한 경우, 이동이 필요하다. 일반적인 물건을 상대방에게 팔았다. 그러면 인도되는 때를 공급 시기라고 봅니다. 상대방에게 인도되는 때, 예를 들어서 제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재화의 이동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 어떤 것이 있을까요? 우리 부동산을 팔 때 그 부동산을 가지고 이동하는 것이 아니고 단지 계약서를 통해서 명의만 이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같이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이동이 필요하지 않다. 그러한 경우에는 이용 가능할 때를 공급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외에는 공급이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를 보면 부가가치세 법에는 거래 형태별로 이러한 거래의 경우에는 공급 시기를 이렇게 해라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 현금이나 외상 판매, 제일 일반적인 것이죠. 물건을 팔고 돈을 받았다. 그럼 이때는 내가 물건을 주는 것에 대해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할 때를 공급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현금 외상 판매는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한 때고 할부 판매, 할부 판매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그 할부 판매는 단기 할부 판매, 장기 할부 판매 이렇게 보게 되는데 세법상으로는 단기 할부 판매는 단기라고 붙이지 않고 그냥 할부 판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할부 판매랑 장기 할부 판매 이렇게 두 가지를 나누게 되는 것이죠. 이때 일반적인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교환에 나와 있듯이 인도되거나 이용 가능하게 되는 때 현금 외상 판매랑 똑같죠. 근데 장기 할부 판매 같은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입니다. 그럼 이때 장기가 무엇이냐? 교환에 나와 있듯이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 예를 들면 여기다 작성할게요. 물건을 똑같이 이거랑 똑같은 시기로 공급 시기로 보겠습니다. 25년 5월 30일을 인도를 했다.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잔금을 언제 받았냐? 26년 6월 30일 날 받기로 했다. 그러면 상당히 기간이 길죠. 이 기간이 1년 이상이고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 기간, 그렇죠. 이 다음 날이면 25년 6월 1일이죠. 이때부터 잔금 기간이 1년 이상이다. 이러한 경우에는 대가의 중간에 각 부분을 받기로 할 때, 이때 만약에 중간에 대가를 잔금 지급이랑 한 방에 받은 게 아니라 각각 뭐 25년 7월 30일을 한번 받기로 하고 또 뭐 26년 뭐 3월 31일 날 한번 받기로 했다. 그런 경우에는 이 각각 대가를 분할해 지급한 때 이때를 각각을 공급 시기로 본다는 겁니다. 인도일이 아니라요.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장기 할부 판매에 해당하고 이런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다. 인도일이 아니다. 그래서 장기 할부 판매를 다시 정리하면 그냥 뭐 장기라 해서 장기 할부 판매가 아니라
재화의 인도일의 다음 날부터 잔금 지급일까지 1년 이상인 경우, 이때는 중간에 대가를 각각 받는다. 그러면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렇다면 세 번째, 조건부 판매랑 기한부 판매. 판매를 하는데 어떤 조건이 걸려 있어요. 뭐 그런 조건이 있다. 또 기한에 있어서 그 기한에 따라 어떤 조건이 걸려 있다. 그러면 그 조건이 성취될 때나 기한 지난 후에 그 판매가 확정되는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완성도 기준 지급이랑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이라 하면은 우리 특히 그 공사 건설 계약 볼 수 있는데 30% 건물을 완공했을 때 뭐 대금의 30%를 지급하고 50%를 완료했을 때 20%를 더 주고 또 뭐 완공됐을 때 나머지 50%를 준다. 이런 경우에는 그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리고 중간 지급 조건부 같은 경우에는 이거의 그 세법에도 용어가 있는데 이 장기 할부 판매랑 약간 헷갈려요. 그래서 이것도 비슷한 것인데 계약금 이외의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로서 계약금 지급을 하기로 한 날부터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상인 경우, 여기에 주의하셔야 될 게 일단 지급한 날이 아니고 지급하기로 한 날입니다. 계약서 상에 지급하기로 한 날이요. 그러면 요 같은 경우에 또 예시를 보면 똑같이 25년 5월 30일에 물건을 계약을 했다. 팔기로. 그리고 25년 12월 30일에 잔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중간에 25년 7월 30일 날 중도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러한 경우에는 계약금 이외의 대가, 계약금 이외의 대가가 무엇이죠? 중도금, 잔금이죠. 이 대가를 분할하여 지급하는 경우 2회 이상 분할하죠. 그리고 계약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 5월 30일 날부터 잔금 지급하기로 한 날 12월 30일까지 기간이 6개월 이상이 되죠. 그러한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계약금 지급한 날, 중도금 지급한 날, 잔금 지급한 날 각각을 공급 시기로 보아서 각각의 세금 계산서를 발급해야 된다. 이런 경우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하나 더 응용하면 일기 과세기가 6월 30일까지죠. 그럼 이때 이 부분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하고, 네, 법인이나 개인을 가정하는 거예요. 그리고 2기 부가가치 신고 12월 30일까지를 두 개 과세 기간이죠.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2의 부가가치세 신고를 한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네, 그리고 다시 넘어가서 네 번째 계속적 공급 보겠습니다. 계속적 공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전기 용역 같은 경우에 이것을 뭐 어떻게 구획을 할 수가 없습니다. 뭐 얼마의 전기를 공급했다. 이걸 수치로 표현할 수 없지만 이 물리적으로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 같은 경우에도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 한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간주 공급. 간주 공급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 자료 참조하시면 되겠고 한번 복습해 볼까요? 그러면 간주 공급 몇 개 있었습니까? 4개 있었죠? 4개. 첫 번째로 자가 공급. 자가 공급 같은 경우에는 사용 소비 한때를 공급 시기. 근데 판매 목적 타사업장 반출 있었죠? 요거는 언제죠? 반출하는 때. 두 번째로 개인적 공급. 개인적 공급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사용 소비하는 때. 그리고 세 번째, 사업상 증여. 사업상 증여 같은 경우에는 증여일. 네 번째로 폐업일 같은 경우에는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 네, 한 번 더 상기시키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폐업 전에, 다시 넘어가서 폐업 전에 공급한 재화의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도래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폐업 전에 내가 어떤 제품을 공급하기로 계약을 했어요. 근데 그 공급 시기가 폐업일 이후에 간 거예요. 이 같은 경우에는 이미 폐업한 그 시점에 사업장의 지위가 끝났으므로 비록 폐업일 이후에 그 재화를 인도를 했어도 다시 돌아와서 폐업일을 공급 시기로 본다는 말입니다. 네, 그렇게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무인 판매기를 통한 재화의 공급, 우리 무인 자판기 있었죠. 이거 같은 경우에는 판매기에서 현금을 꺼내는 때를 공급 시기로 봅니다. 그다음에 수출 재화 같은 경우에는 우리 수출 같은 경우에 뭐가 중요하댔어요? 선적이 중요하댔죠. 그 선적을 했으면 그 선적 2를 공급 시기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단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하는 경우에는 인도하는 때, 요거를 좀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이 내국 신용장이 무엇이냐? 우리 그 수출업자 있죠? 근데 그 수출업자한테 물건을 공급하는 1차 하도급업자가 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근데 얘는 예를 들어서 영세예요. 이 영세한 경우에 얘가 어떤 물건을 만들어가지고 수출업자에게 공급을 하고 싶어요. 근데 돈이 없어서 은행에다가 돈을 빌리러 갑니다. 네, 1차 하도급자가 은행에 가서 대출 좀 해주세요. 근데 하도급업자 재무 상태를 보니까 재무 상태표를 보니까 형편이 없는 거예요. 너무 영세함으로 대출이 안 됩니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래서 수출업자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아, 너무 물건을 공급하고 싶은데 제가 돈이 없어서 대출이 안 돼가지고 물건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 그래? 그럼 수출업자가 은행한테 이 내국 신용장을 써줍니다. 그러면 은행은 그걸 믿고 하도급업자한테 대출을 해줍니다. 큰 수출업자가 내국 신용장이랑은 보증을 서는 거니 그걸 믿고 은행이 이 영세한 하도급업자한테 대출을 해주는 것이죠. 그러면 이 하도급업자가 물건을 만들어서 이 수출업자한테 공급을 합니다. 이때의 공급 시기가 하도급업자가 수출업자한테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로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은 인도하는 때를 공급 시기다. 참고로 위탁 판매 수출은 공급가에 확정되는 때, 또 외국 인도 수출 위탁 가공 무역은 외국에서 인도되는 때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그 변형 무역 거래예요. 그래서 이런 거래가 있는데 요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위탁 판매 같은 경우에는 수탁자 또는 대리인이 공급하는 때에 위탁자의 공급 시기로 봅니다. 위탁자가 공급하고 그 위탁자의 공급 시기로 본다라는 말입니다. 수탁자 또는 대리인 아니고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 시기는 이렇게 정리하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용역의 공급 시기라 하면 일반적으로 영무가 제공되거나 해당 재화 시설물 권리가 사용되는 때를 제일 일반적인 공급 시기의 기준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것도 거래 형태별 공급 시기가 있는데 재화보다는 그렇게 다양하진 않아요. 그래서 완성도 기준 지급이나 중간 지급 또는 장기 할부 판매, 위에서 배운 그 재화 같은 경우와 같은 거라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것도 동일하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리고 용역 같은 경우에 대표적인 그 용역 공급이 무엇입니까? 부동산 임대 용역이죠. 두 번째로 부동산 임대 용역 및 간주 임대료 같은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마찬가지 동일합니다. 이 간주 임대료 부분에서는 뒤에 자세하게 배울게요. 네. 근데 이 과세 기간 이상, 우리 과세 기간 하나가 1기, 2기 해서 1년을 두 개의 과세 기간 나눴죠. 근데 이 두 개의 과세 기간 이상, 즉 1년 이상의 과세 기간 임대를 했고 그 1년치 대가를 선불이나 후불로 받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습니까? 네, 제가 자세히는 모르는데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연세를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1년치 임대료를 한 방에 받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아니라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 6월 30일, 12월 31을 공급 시기로 본다는 의미입니다. 네, 넘어가서 세 번째로 헬스클럽 연회비를 미리 받는 경우나 상표권 대가를 일시불로 받는 경우, 네, 이것도 미리 받는 경우, 일시불로 받는 경우인데, 아까 부동산에 이 과세 기간 이상 임대하고 대가를 선불, 후불 받는 경우 우리가 뭐랬습니까? 예정 신고 종료일 또는 확정 신고 기간, 과세 기간 종료일이라고 그랬죠. 마찬가지입니다. 이 같은 경우에도 예정 신고 기간 또는 과세 기간 종료일을 해당 용역에 대한 공급 시기로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래서 재화와 용역의 공급 시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다음으로 영세율과 면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영세율부터 살펴볼 건데요. 제가 이렇게 표를 통해서 영세율과 명세를 약간 비교하는 식으로 만들어 봤어요. 예, 유사한 점도 있고 다른 점도 있고 해서 요게 한번 비교해 봤는데, 먼저 영세율부터 살펴보면 이 영세율이라는 게 무엇이냐?
우리 원래 부가가치세법에 의해서 매출을 하면 그 10%를 세율로 해서 부가가치세를 내는 거죠. 근데 이것을 0%로 해준다는 겁니다. 상당하죠? 이유가 있습니다. 이게 목적을 보면 국제적 이중과세를 방지하고 수출 산업을 지원한다. 이런 목적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때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에서 물건을 만들어서 외국에서 물건을 파는 경우에 그 외국에서 부가가치세를 걷게 되는 경우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10%를 과세하면 무슨 문제가 생긴댔죠? 이중과세 문제가 생긴댔죠. 그래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수출을 하는 우리나라에서는 0%를 적용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수출 산업 지원, 수출을 하는 재화에 의해서 우리나라에서 0%로 과세를 하게 되면 그만큼 부가가치세를 안 내는 것이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이 생기는 거겠죠. 그래서 그런 수출 기업에 대해서도 영세율을 지원해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매입은 어떻게 됩니까? 그렇다면 매입은 공제해줍니다. 매입세금 공제. 엄청나게 큰 것이죠. 매출 같은 경우에는 부가세를 과세해주지 않으면서 매입 같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10%를 공제를 해주니까 상당한 것이죠. 그래서 그 두 번째 교환 장에 보면 대상 같은 경우는 수출 등 외화 획득 거래를 대상으로 한다. 성격 같은 경우에는 매출 같은 경우에 0%로 과세를 하고 매입 같은 경우에는 또 매입 세액도 공제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완전 면세 제도라고 그럽니다. 안 내게 해주고 매입은 받게 해주니까 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고, 그렇다면 영세율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의무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의무를 하면 예를 들어서 사업자 등록, 세금계산서 발급, 신고 납부 의무, 이런 세금계산서 합계표 제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러한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같은 경우에는 영세율은 해야 됩니다. 단지 세율을 0%로 해준다는 것이지 세금계산서에 보면 공급가액 얼마 적어야 되고 대신에 세액이 0원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세금계산서 발급도 해야 되고 부가가치세 사업자 등록도 해야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세법상 의무가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 적용 대상 거래 크게 4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살펴보면 수출 재화, 일반 수출이나 내국 신용장, 아까 내국 신용장에 의한 공급이 있었죠. 또 구매 확인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까 잠깐 말씀드렸던 그런 기타 변형 무역 거래 같은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대상이다. 두 번째로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국외에서 제공하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에서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국외에서 어떤 건설 용역을 제공했어요. 이러한 경우에는 이 국외에서 그 관련 세금을 납부하기 때문에 이것도 영세율 적용 거래가 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세 번째로 보면 선박이나 항공기의 외국 항행 용역. 외국에서 항행을 하기 때문에 이거 같은 경우에도 영세율을 적용하고, 이 주의해야 될 것은 내국 항해 용역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김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비행기 항공 운반 용역은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기타 외화 획득 사업, 미군 부대에 납품하는 재화 같은 경우 이런 것들이 있겠죠. 또 외교관한테 제공하는 것, 이런 경우에도 외화 획득 사업이라고 봐가지고 영세율 적용한다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부가가치세법상 의무 어떻게 될까요? 세금계산서 아까 어떻게 된댔습니까? 발급을 해야 되겠죠. 발급이 원칙입니다. 근데 단 아래에 세 가지 경우에는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뭐냐면 직수출, 두 번째로 국외 제공 용역, 세 번째 외국 항행 용역,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을 하지 않아도 된다. 요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고, 특히 이 직수출 같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발급 안 해도 된다는 거 유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세로 제출, 이를 영세율을 받기 위해서는 그 부가가치세법에서 요구하는 관련 증명 서류 제출을 해야 됩니다. 수출 실적 명세서 이런 것들이 대표적이겠죠. 그리고 포기, 그러면 영세율을 포기할 수 있냐? 당초에 일반 과세자 때문에 어떤 포기에 관한 이런 절차는 없습니다. 그렇게 영세율을 받고, 그럼 두 번째로 면세는 무엇이냐? 면세 같은 경우에 아까 비교식을 적어볼까요? 매출 같은 경우에 어땠습니까? 영세율을 0%의 세율을 적용한댔죠. 근데 면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부가가치세법상 그 매출에 대한
매출세액에 대한 납부 의무가 없습니다. 아예 그냥 뭐 0%를 적용한다는 게 아니라 아예 그냥 매출세액이 없다는 것이죠. 헷갈리면 안 됩니다. 명세율은 0%로 적용한다는 것이고 면세 같은 경우에는 아예 매출세액이 없다는 것입니다. 0%를 적용해서 0이 되는 거랑 매출세액 자체가 0이 되는 거랑은 세법상 다른 거라고 좀 구분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매입은 어떻게 되냐? 매입 같은 경우에도 공제가 안 됩니다. 아까 영세료 같은 경우에는 매입은 10% 공제가 된다고 그랬죠. 면세는 아예 공제를 해주지 않습니다. 즉 내지도 않고 받지도 않겠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면세 같은 경우는 목적이 무엇이냐? 부가가치세의 역진성 완화. 예, 부가가치세 같은 경우에는 잘 사는 사람도 10% 내고 못 사는 사람도 10% 냅니다. 그러면 체감이 어떻게 될까요? 상대적으로 경제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이 좀 더 그 부가가치세를 더 큰 세금이라고 느껴지게 되겠죠. 같은 세율이니까요. 그러니까 그러한 경우에 이 부가가치세를 없앰으로써 최종 소비자 가격이 그만큼 낮아지겠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역진성을 완화해서 최종 소비자의 세부당 경과, 국민 후생 목적 뭐 이렇게도 표현하는데 그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대상 같은 경우에는 생활 필수품 등을 주로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성격 같은 경우에는 매출세액이 없는데 대신에 매입세액도 없으니까 불완전 면세 제도라 그럽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 게 면세라 그래서 완전 면세 제도가 아니고 영세율이 매입도 받고 매출 안 내니까 완전 면세 제도고 면세 같은 경우에는 매출 안 내는 대신에 매입도 안 받으니까 불완전 면세 제도라고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부가가치세 세법상 의무. 면세사업자는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랬죠. 그래서 부가가치세 관련 세법상 의무는 없는 것이고요. 적용 대상 거래를 보면 요거는 많으니까 이따가 한번 보도록 하고 그렇다면 면세사업자 같은 경우에는 의무가 있냐? 이것도 없습니다. 왜? 아까 말씀드렸듯이 당초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고요. 면세는 그냥 포기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뭐 내가 유리할 때 면세가 되고 내가 유리할 때 과세가 되고 이렇게 하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 한에서만 면세를 포기하게 해줍니다. 아래 두 가지가 무엇이냐? 영세율 적용 대상 재화 및 동역을 제공하는 경우에 면세 포기를 하게 해주고요. 두 번째로 특정한 뭐 학술 단체 등이 실비나 무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도 면세를 포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면세 포기는 한 번 포기하는 경우에 이런 세액 쇼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3년간 다시 재적용이 불가능하다는 점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3년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면세 적용 대상 재화나 용역 어떤 게 있냐? 크게 5가지로 나눠봤는데요. 1번 생활 필수 재화 용역 있는데 첫 번째로 미가공 식료품, 가공하지 않은 식료품인데 요거는 국내외, 국외산 불문입니다. 그리고 미가공 식료품이 아닌 비식료품, 이거는 국산만 면세입니다. 세 번째로 수돗물, 수돗물은 면세인데 생수, 우리 그 삼다수 이런 것들 있죠. 그런 거는 과세다. 네 번째로 연탄과 무연탄, 우리 아직도 쪽방촌에 생활이 어려운 분 연탄을 쓰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보통 연탄이나 이런 무연탄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생활 환경이 어렵다고 국가에서 판단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도 면세 대상이다. 다섯 번째로 여객 운송 용역. 이 여객 운송 용역 같은 경우에 우리 시내버스 있죠. 그런 경우에 면세이고 여러 가지가 다 과세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객 운송 용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옆에 보면 항공기, 우등버스, 전세버스, 택시, 고속철도, 삭도 우리 케이블카입니다. 유람선 이런 거는 과세다. 네, 이런 거는 좀 사치품 성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유아 기저귀 분유 또는 여성 생리처리 위생용품 이런 것도 면세다. 두 번째로 의료 복용 용역. 인데 이때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치료입니다. 치료 등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 혈액 포함. 우리 치료나 또는 그 치료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 혈액을 포함해가지고 이런 것들이 면세다. 옛날에는 애완견 의료용역이 전부 과세였어요. 우리 애완견 같은 경우에는 다 과세였는데 이 세법이 개정되면서 일부 항목은 면세로 돌렸습니다. 그래서 애완견 의료용역은 일부 항목만 면세다. 전부가 면세는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치료 목적이기 때문에 단 미용 목적의 성형수술 및 피부시술은 과세다. 이런 것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교육, 문화, 종교 관련해서 교육 용역
근데 단 모든 교육 용역 되는 게 아니라 정부에서 인허가 받은 곳에 한해서 면세이다. 그리고 무도학원이나 자동차 운전학원은 과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두 번째로 도서, 대여 포함입니다. 신문, 잡지, 면세이다. 근데 광고는 과세다. 여기 실는 광고 같은 게 있죠. 그런 경우에는 과세이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세 번째로 예술 창작품, 비영리 예술 행사 등 이런 것도 면세인데, 우리 그 프로야구 있죠? 프로야구 요거는 과세입니다.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네 번째로 도서관, 과학관, 박물관, 미술관, 동물원, 식물원 이런 경우에도 되게 공익적인 목적이 강하기 때문에 면세인데, 우리 일반 영화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과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종교, 자선, 학술, 구호 등 이런 공익 목적으로 하는 단체가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도 면세이다. 네, 공익 목적으로 하는 단체. 네,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부가치세 생산 요소 같은 경우에 면세라고 했는데, 우리 그 부가치세 생산 요소라고 하면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임금, 지대, 안 적으셔도 돼요. 참고로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자, 이윤.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이 네 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물건에 대해서 이 네 가지 성격 요소가 가미가 돼가지고 더 부가치가 있는 물품을 만들어내는 것이기 때문에, 이 실제로 이 A 물품이 이렇게 B로 가는 것이면 이 A 물품에 대한 부가가치가 B로 갔다는 것이지, 여기에 소요되는 이런 임금, 지대, 이자, 이윤이 부가가치세의 대상은 아니라는 것이죠. 네. 그래서 요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주는 대상이지, 뭐 A로 인해서 B 물건이 부가가치세로 받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순수 생산 요소라고 봐서 과세를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임금 같은 경우에는 우리 뭐 근로자가 받는 임금이 있겠죠. 지대 같은 경우에는 땅, 이자 같은 경우에는 뭐 금융 요소, 금융 관련 산업,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래서 이런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 과세하지 않는다. 그래서 옆에 보면 금융 및 보험 용역, 이자 성격이고, 토지의 공급, 이것도 지대 성격이고, 저술자, 작곡가 등이 제공하는 인적 용역, 순수 그들의 노동으로 제공하는 것이죠. 이거는 실제로 임금 요소가 강해가지고 이런 부가가치세 순수 생산 요소 같은 경우에는 면세를 한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로 그 외에 주택 임대 용역, 요거 일반 우리 주택을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료가 비쌀 수 있기 때문에 임차인의 어떤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주택 임대 용역도 면세한다. 이때 주택 부수 토지도 포함입니다. 네, 반대로 상가 임대는 과세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국가 지자체 등이입니다. 이런 국가 지자체가 공급하는 재화 용역도 면세입니다. 근데 소포, 고속철도, 부임업, 도소매업 이런 건 제외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민간 사업자도 이런 용역을, 이런 재화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사업자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요런 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국가 지자체 등도 과세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번에 말씀 궁금하신 게 있는데, 국가 지자체 이 같은 경우에 과세 이 같은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를 하지 않았습니까? 맞습니다. 국가 지자체도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맞는데, 이 면세 부분에서 국가 지자체 등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을 면세라고 지정을 했기 때문에 이 국가 지자체가 마치 면세 사업자처럼 보이는 것이지, 이 국가 지자체가 부가가치세법상 면세 사업자는 아니다. 이들이 공급하는 재화 용역을 면세라고 특정해놨기 때문에 이들이 제공하는 재화나 용역에 대해서만 면세를 하는 것이지, 이 주체가 면세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상 납세 의무자가 아닌 것은 아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국가 지자체 등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 이거는 어떤 사업자가 국가 지자체 등에입니다. 등에, 대가 국가 지자체한테 주는 것이에요. 무상으로 줘야 됩니다. 유상으로 팔면 안 되고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용역도 면세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민주택 건설 용역. 우리 주택 중에서 85제곱미터 이하의 건설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이것을 국민주택이라고 그러고, 이런 85제곱미터 이하에 공급하는 건설업자에 대해서 그 건설 용역을 면세이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밑에 참고로 그 부동산 공급이랑 그 토지랑 건물로 나눠가지고 이게 임대랑 또 공급으로 나눠서 과세이냐 면세이냐 이 표를 정리했는데 잠깐만 살펴보면 공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 어떻게 됩니까? 토지 아까 말했어. 토지의 공급. 그 부가치세법상 순수 생산 요소로 봐가지고 면세를 했죠. 그 외에 건물의 공급 어떻게 됩니까? 과세입니다. 이게 안 나와 있죠, 위에 보면. 네. 근데 우리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뭐라 했습니까? 면세입니다. 건물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과세인데 이런 특정 85제곱미터 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면세다. 그러면 임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의 임대 과세, 건물의 임대 과세. 임대는 기본적으로 다 과세예요. 아까 면세가 있었는데요. 토지 같은 경우에 건물 같은 경우에 그 주택과 주택 부수 용역 토지만 임대는 면세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는 전부 과세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보면 원칙으로 토지 공급만 면세이고 건물 토지 공급만 면세이고 나머지 임대 공급은 토지는 건물이는 다 과세이다. 근데 각각 건물이나 토지의 임대나 공급에 대해서 건물 공급은 국민주택만 면세, 그리고 임대 같은 경우에는 토지의 부수주택과 주택의 임대만 면세,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련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네, 556페이지 연습 문제 1번. 3일은 2025년 11월 31일 3개월 할부로 인도 판매하고, 맞나요? 맞죠? 12만 원을 아래와 같이 회수하기로 약정하였다. 할부 대금의 실제 회수액이 다음과 같을 때 25년 2기의 확정 신고 기간에 할부 판매와 관련하여 신고할 과세 표준은 얼마인가 나와 있습니다. 법의 개정에 하면 우리 그 3개월 할부 판매죠. 그 할부 판매 그 내용 한번 떠올리셔야 됩니다. 근데 3개월 할부예요. 우리 할부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장기 할부와 일반 할부가 있었죠. 근데 장기 할부 같은 경우에는 1년 이상의 기간에 해당되는 것이었죠. 그럼 3개월이면 장기 할부는 아니에요. 그럼 원칙으로 돌아가서 언제를 공급 시기로 보죠? 예. 네. 잠시만요. 네. 네, 그쵸. 그러한 경우에는 원칙으로 들어가서 인도일을 공급 시기로 보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제품 언제 인도했습니까? 25년 11월 11일 날 이 인도했으니까 그 11월 12일이 2기 확정 신고 기간에 포함되는 것이죠. 그러면 이 전체의 금액에 대해서 인도일에 그 공급했다고 보아 과세 표준을 확정 짓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 12만 원 전부를 과세 표준으로 보는 것이죠. 3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공급 시기로 옳은 것은 정답은 3번이고요. 1번 같은 경우에 상품을 외상 판매한 경우에는 인도시, 그리고 2번 단기 팔부 판매 같은 경우에도 인도나 사용 가능한 때, 4번 제와의 외국 인도 수출, 아까 참고 자료에 나와 있었는데 이것도 인도시가 되므로 정답은 3번만 옳은 것입니다. 문제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재화 용역의 공급 시기에 관해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4번이고요. 전력, 우리 그 공급 단위 구역할 수 없는 것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고 했습니까?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공급 시기로 본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요. 다음 넘어가서 570페이지 문제 1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과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2번이고요. 성격 같은 경우에 영세율이 우리 완전 면세 제도라 그랬죠. 면세가 부면세 제도 바뀌어 있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고요. 문제 3번 다음 중 영세율 적용 대상이 아닌 것은, 정답은 2번인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용역, 이거 같은 경우에 우리 면세라 그랬죠. 요거는 영세율이 아니고 면세다. 정답은 2번. 문제 5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법상 면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1번이고요. 수의사의 애완견에 대한 의료 용역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요 같은 경우에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부 면제는
아니죠. 그래서 우리 전부 면제는 아니고 일부만 면세를 한다 했으니까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문제 7번. 인사팀 최대리는 최근 주 3일에 진행되는 부가가치세 교육을 듣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구매하는 재화 및 용역의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 중 수업을 듣고 회사에 돌아와서 직장 동료와 대화를 나누는데 다음 중 최대리의 대화 내용 중 옳지 않은 것은, 네, 정답은 3번이고요. 대화 3 같은 경우에 어제 저녁 늦게 마트에 가니 수박을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어서 수박 한 개에 10,000원씩 2개를 사왔습니다. 최대리, 곽 과장님, 저렴한 가격에 구매하셨지만 그 수박 가격에도 부가가치세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수박 같은 경우에 미가공이죠. 미가공 수출품 같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면세라 그랬죠. 미가공 같은 경우에 국외 불문하고 면세라 했으니까 부가가치세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3번이고요. 문제 9번. 다음 중 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것은, 정답은 2번입니다. 치료 예방 진단 목적으로 조제한 동물의 혈액, 이것도 부가가치세 면제가 된다고 했습니다. 참고로 문제 1번 생수가 아니고 우리 그 수돗물만 면세라 그랬죠. 그리고 3번 국가에 무상으로 제공하는 것만 면세이고, 4번에 상가 임대 용역, 우리 주택 임대 용역만 면세랬죠. 그래서 정답은 2번이다. 네,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내용은 다음 시간에 한번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